내 이름은 김한희. 도쿄에서 시집 온 후 한 병원에서 야근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솔직히 야근은 하고 싶지 않지만 2세대 주택 대출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남편 한진상과 결혼하고 여기에 와서 살게 된 것도 2세대 주택을 지은 것도 모두 시부모님의 희망사항이었다. 결혼하면 우리 사는 대로 와서 살아라. 한 집에서 사는 건 피곤하지? 걱정 마라. 2세대 주택 계약했으니까 넓고 세련되고 반짝반짝한 새 집이다.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원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아무 걱정 말라더니 대출금은 전부 나와 남편이 갚아야 했다. 그러던 중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시부모가 출산을 반대했다. 전 이 아이 낳고 싶어요. 그렇게 낳고 싶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한 번만 더 우리 말 안 들으면 이거 바로 가서 접수할 거다. 알겠습니다. 아이의 출산을 반대하는 건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시부모님을 설득해 나가면서 힘들게 소중한 첫 아이를 낳았다. 시부모의 갑질에 시달리면서 육아를 혼자서 하다시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대지진이 일어났고 내가 사는 지역도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지진이야! 부모님 보고 올게! 남편은 시부모한테 달려갔고 나는 벌벌 떨면서 갓난아이를 안고 지진이 멈추기만을 기다렸다. 아직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 밖으로 피난을 가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자 남편이 시부모를 데리고 이미 나와 있었다. 남편은 시부모님을 피난시키려고 동분서주했고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이를 남편한테 안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나와 아이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시부모만 챙기고 있었다.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딸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편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다. 그러자 짜증을 내면서 부모님이 먼저지. 걔는 네가 알아서 좀 해. 라고 하더니 시부모부터 차에 태웠다. 이미 건물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위험한 거리를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걷는 건 고난에 가까웠다. 열심히 움직이려고 했지만 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그런데도 시부모와 남편은 우리 쪽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차를 타고 가버렸다. 지진은 잠잠해질 줄을 몰랐고 여기저기서 무서운 경보음만 점점 크게 귓가를 어지럽히는 공포의 순간에 나는 딸아이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향해 올라갔다. 걷는 동안에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떡하지? 불안과 공포로 몸이 떨려왔지만 딸아이를 안고 울퉁불퉁 뒤틀어진 길을 뛰기는커녕 걷는 것도 어려웠다. 그런 길을 걸으면서 남편 한진상에 대해 모든 희망을 버렸다. 남은 것은 분노뿐이었다.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나와 딸아이는 안중에도 없고 시부모부터 챙기러 뛰어나간 한진상.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자기 부모만 챙기고 아내와 자식을 버릴 수 있는지 죽을 때까지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사치였다. 필사적으로 고지대에 있는 피난처를 찾아 한 걸음씩 걸어갔다. 그때 뒤에서 달려오던 경트럭 한 대가 내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 아기 엄마, 내가 아까 뒤에서 다 봤는데 설마 남편이 진짜 아내랑 아기를 놓고 간 거야? 내가 짐칸에 탈 테니까 얼른 아기 안고 조수석에 타요. 천만다행으로 친절한 노부부를 만나 딸아이와 함께 차를 얻어 탈 수 있었다. 고지대에 도착한 지 몇 분 후 쓰나미가 바로 발 밑까지 도착했다. 두 분은 저희 생명의 은인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난리통에는 서로 도와야 살아남는 법이야. 정작 서로 도와야 할 가족은 없고 생면부지의 사람 덕에 살아남다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피난소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살뜰한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가족들은 지금 어디 있어? 다른 피난소에 있다니까 무사한 것 같아요. 한진상 일가가 다른 피난소에 있다는 건 피난자 명단을 통해 알았다. 그래, 아기 엄마를 두고 간 무정한 사람들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딱 한 번 다른 사람 전화기를 빌려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모르는 번호여서 그랬는지 받지 않았다. 나도 솔직히 그따위 인간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다만 지금 집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했고 쓰나미가 물러가고 안전한 상태라는 걸 확인한 후
집 상태를 보러 한번 내려갔다. 우리 집은 쓰나미가 안 왔었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집안에 있던 금품, 현금 등 돈에 관련된 건 이미 누가 가져가고 없었지만 도둑인지 한진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대지진이 일어난 와중에 어린 딸을 버리고 간 인간과 더 이상 부부로 지낼 의미가 과연 있을까? 남편이 가버린 후 노부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나와 딸아이는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자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이 집에 다시 돌아와 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자. 친정에 돌아가서 싱글마더로 열심히 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난 후 민첩하게 행동으로 옮겼다. 우선 부모님께 연락을, 신칸센이 힘들면 버스를 타고서라도. 행동의 순서를 정한 후 지금까지 나와 딸아이를 도와주셨던 분들께 사정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모든 분들이 그게 좋겠다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친정에 도착하자 내 안부 걱정을 하던 부모님이 울면서 마중을 나오셨고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토닥여 주셨다. 한진상과 시부모한테 버림받고 막막하기만 했던 지난 며칠간이 생각나면서 참았던 피눈물을 그 자리에서 다 쏟았다. 그리고 한진상과 이혼할 생각이란 것과 그 이유 동안 말씀드렸다. 그러자 친정 부모님은 그게 사실이냐며 대극노하셨고 아빠는 그런 놈하고는 당연히 당장 이혼해야지. 변호사는 내가 찾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순식간에 변호사를 구해주셨다. 그 다음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곧바로 이혼 수속에 들어갔다. 지진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일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진상하고도 연락이 쉽게 됐다. 부모님 핸드폰을 빌려서 연락을 한 후 정식으로 이혼을 요청했다. 그러자 한진상은 지금 한가하게 이혼 타령할 때야? 우리 엄마 아빠도 기다리고 있어. 당장 집으로 와. 라고 자기가 한 짓은 다 잊은 건지 나더러 돌아오라고 했다. 속셈은 뻔했다. 이유는 단 하나. 대출금 변제를 위해서일 거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할 거야. 양육비도 받아낼 거고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나는 한진상과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재판에서 한진상은 감성에 호소할 작전을 세운 것 같았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딸아이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진상 씨는 쓰나미 경보가 울린 후 아내와 딸아이를 두고 부모님만 모시고 피난을 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요? 그건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본능적으로 그랬고요. 나중에 다시 아내와 딸을 데리러 올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확보한 증인이 있습니다. 네? 저는 뒤에서 애기 엄마만 두고 가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또 피난소에 있을 때 한진상 씨가 아내와 아이를 찾아온 적도 없었고요. 노부부는 나와 딸아이를 한진상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버렸다는 걸 똑똑히 봤다고 증언해 주셨다. 덧붙여서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피난소에 있던 다른 분들의 증언도 얼마든지 수집해올 수 있다고 말하자 포기했는지 한진상은 거짓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기선을 제압당하자 한진상은 자기 부모님을 살릴 생각밖에 없었고 나하고 딸아이는 방해가 될 것 같아 두고 갔다며 솔직히 인정했고 재판은 원고 승소로 귀결됐다. 추가로 지금까지 한진상과 시부모한테 당했던 갑질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추가해서 충분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 한진상과 전 시부모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믿고 있던 2세대 주택이 피해가 너무 커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가설 주택으로 옮겨가게 됐다. 그리고 집은 한진상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은 대출금은 전부 한진상이 갚아야 했다. 거액의 빚을 지자 멘붕이 왔겠지만 모든 건 자업자득일 뿐. 나는 이혼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딸아이를 키우며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전에는 대출금을 빨리 갚기 위해 야근만 했었는데 친정에 오자 엄마가 지금은 아이가 우선이고 아이를 생각해서 정상 근무만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딸아이와 함께 보내려고 노력 중이다. 앞으로의 인생은 내 딸을 위해 살 것이다. 내 이름은 강한나. 남편과 6살이 된 딸아이 이렇게 세 식구이고 초밥집에서 일하고 있다. 남편은 공무원이고 시청에서 일하고 있다. 밖에서는 굉장히 성실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하지만 집에서는 게으르고 돈 개념이 취약한 사람이라
내가 속을 많이 썩는 편이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둘이서만 살았는데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건지 남편은 자기중심적이었고 집안일, 육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타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에 다니며 집안일과 육아를 나 혼자 떠맡다시피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집에서는 나한테 완전 가부장적, 이기적인 남편이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듬직한 장남인 척 연기하는 게 특기이다.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일도 잘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최고의 아들이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가끔씩 시댁에 가서 마마보이에 여전히 아들을 애 취급하는 두 모자를 보고 있으면 나뿐 아니라 딸아이까지 현타가 온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에는 나한테 잘해주셨지만 서서히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대놓고 시어머니 갑질을 한다. 불쑥불쑥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는 청소는 구석구석이 기본인 거 모르니? 꼬투리를 잡아서 주기적으로 나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와 있었고 초밥을 배달시켜서 남편, 딸과 셋이서 먹고 있었다. 식탁 위에 내 몫의 초밥이 보이지 않길래 순간 어찌해야 하나 멀뚱히 서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는 초밥집에서 일하니까 이런 건 맨날 먹지? 그래서 우리 것만 시켰어 라고 말했다. 내가 먹을 게 없는 걸 알고 딸아이가 자기 것을 덜어서 나한테 줬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 먹을 걸 왜 엄마한테 줘? 라면서 딸아이 초밥을 뺏어갔대.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나한테 시어머니는 청소가 어쩌고 애 교육이 어쩌고 장시간 설교를 시작했다. 피곤한데 배까지 고팠던 터라 장시간의 설교가 끝나자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서 당신이 굼뜬 건 팩트지. 잘 새겨듣고 엄마 좀 본받아. 얄미울 정도로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나를 보호해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 집을 나서면서 시어머니는 너처럼 칠칠 맞은 애가 밖에 나가서 일은 제대로 하는지 정말 걱정된다 라고 잔소리를.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안 봐도 뻔하지. 남의 일 방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라고 나를 무시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따지자 시어머니가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네가 일하는 초밥집에 가서 다 같이 밥 먹는 건 어떠니? 라고 제안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봐야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분명하게 싫다고 했지만 눈치 없는 남편이 감히 시어머니 말씀하시는데 라고 발끈했다. 결국 마지못해 그러기로 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 나의 직장인 초밥집에 들어가자 주방장님이 평소보다 더 분주해 보였다. 오늘 예약이 많은가 봐요? 라고 물었더니 방송국에서 취재 나온대. 아직 오려면 멀었으니까 편하게 앉아있어 라면서 들떠있는 모습이었다. 시어머니가 주방장님께 변변치 못한 며느리를 맡겨놓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애가 덜 떨어져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라고 하자 떨떠름하게 인사를 받으셨다. 자리에 앉자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걸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고급 초밥 3인분과 오이 초밥을 주문했다. 딸아이는 아직 1인분을 혼자서 다 못 먹기 때문에 3인분 시켜서 어른들이 조금씩 덜어주면 되겠지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문한 초밥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남편과 본인 그리고 딸아이 앞에 고급 초밥을 가져다 놓더니 내 앞에는 오이 초밥을 가져다 놓는 게 아닌가. 나도 모르게 응? 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는 오이면 충분해 라고 했다. 그 말을 듣더니 남편이 혼자서 빵 터졌다. 하긴 당신처럼 문제 많은 여자한테는 오이 초밥도 감지덕지지야 라고 남편이 큰 소리로 헛소리를 한 순간 주방장님과 눈이 마주쳤다. 잠시 후 주방장님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한참 동안 통화를 하셨다. 주방장님이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도 궁금했지만 남편의 선을 넘은 행동에 인내심이 폭발하려는 걸 억지로 참았다. 내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본 시어머니가 너 뭐 불만 있니? 아, 그걸로 부족하다 그거지? 여기요, 오이 초밥 3인분 더 주세요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남편이 더 크게 웃었다.
딸아이가 엄마를 괴롭히는 두 사람한테 얼굴이 빨개져서 화를 내는데도 시어머니는 그거 고급 초밥이야. 꼭 너 혼자 다 먹어. 엄마 주면 안 된다. 알겠어? 시어머니가 그럴수록 딸아이는 더 먹기 싫어했고 한 점도 입에 넣지 않았다. 나는 속 깊은 딸아이가 안쓰러워서 이거 주방장님이 정성껏 만드신 거야. 그럼 맛있게 먹는 게 예의겠지? 엄마는 오이초밥도 완전 좋아해. 라고 말하고 내 몫으로 나온 오이초밥을 맛있게 다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가자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취재를 시작하고 있었다. 촬영이 일찍 시작됐나 보다 하고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계산을 마치자 주방장님이 다가와서 방송 어떻게 나가는지 꼭 봐. 라고 하더니 빙긋 웃어 보이셨다. 일주일 후 우리 초밥집이 방송을 타는 날이라 텔레비전 앞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본방사수 대기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방송 시작. 주방장님이 초밥을 만드는 장면이 나가고 있었지만 그 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면서 자기들끼리 빵 터져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은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뿜어내며 벌떡 일어나서는 저거 뭐야? 누가 장난쳤어? 라고 비명을 질렀다. 나도 놀라긴 마찬가지. 그때 아빠로부터 심상치 않은 예감의 전화가. 역시나 아빠도 방송을 보고 있다가 저게 다 사실이냐? 라고 소리치면서 당장 남편 좀 바꿔보라고 하셨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아빠의 천둥 벼락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아빠는 당장 내 딸하고 이혼해! 라고 호통치자 남편은 장인어른 이혼이라뇨. 그냥 장난이 좀 심했던 건데 진정하시고요.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아빠는 시끄러!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내 손녀 절대 못 맡겨! 라고 하더니 당장 데리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셨다.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이혼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날아갈 것 같았다. 딸아이와 같이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이 진짜 이혼하려는 건 아니지? 농담이었잖아. 라면서 나를 달래려고 했다. 남편을 무시하고 나갈 준비를 마치자 아빠가 딱 도착했다. 막 집을 나서려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등장. 우리 아빠를 보더니 아이고 새돈, 여긴 어떡해. 설마 그 방송 보신 거는? 하고 말꼬리를 내리더니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아빠가 남의 귀한 딸한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닥치고 이혼입니다. 라고 노발대발하자 시어머니는 이혼이라니요. 아유 이 일을 어째? 라고 탄식을 하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갑질이 화제가 됐다는데 SNS에서 뿔난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방송이 SNS를 통해서도 전파가 되는 세상이라 갑질 심호, 남편 개황당, 대략 이런 느낌으로 누리꾼들은 댓글로 혼쭐을 단단히 내고 있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친구들 친척들에게 손절당했고 심지어 남편 외가댁에서도 두 번 다시 오지 마라 라고 절연을 당했다고 한다. 그 지경이 돼서야 시어머니는 내가 평소에 농담이 좀 심했지. 네가 인터넷엔 평소에 사이좋은 고부간이라고 해명 좀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강요 같은 부탁을. 그동안 갑질에 시달려온 건 팩트라서요. 그런 해명은 불가능하겠네요. 제가 워낙 거짓말을 못해서 라고 거절했다. 옆에서 있던 아빠의 화만 더 돋우는 효과만 냈을 뿐 나와 딸아이는 슈퍼히어로 아빠 덕분에 평온한 친정에 도착. 남편과 시어머니한테서 벗어나자 스트레스 자체가 사라졌고 머리가 가벼워진 나는 어렵지 않게 이혼을 결심했다. 부모님도 이혼에 찬성하셨고 딸아이 육아 문제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자 남편은 울면서 친정으로 쫓아왔고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다. 이제부터는 한나라 최고로 받들겠습니다. 라고 떠들어댔는데 우리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남편을 야멸차게 돌려보내고 무사히 이혼이 성립. 나는 싱글마더가 됐다. 방송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방송 효과 덕에 얼굴이 널리 알려져서
한동안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지냈다. 공무원 신분인 남편은 다른 동료들한테 최악의 남편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지 살이 10kg나 빠졌다나 뭐래나. 시어머니도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되었고 회복 불가능 상태. 혼자서 외로웠는지 공원에 가서 어린애들한테 말을 걸고 다니다가 수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나는 남편한테서 양육비로 받은 돈과 초밥집에서 받은 월급으로 열심히 생활하면서 부모님 집에서 성실하게 잘 살고 있다. 딸아이는 내가 괴롭힘, 무시 등을 당하는 걸 그동안 봐와서 그런지 이혼 후 아빠를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남편을 다시 만나야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오랜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나는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꽃길만 걸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2년 전 외아들이 취업과 함께 독립한 후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다. 얼마 전 아들아이의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서 나 역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되었다. 그건 바로 아내와의 이혼이다. 아내 한진자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고 고연봉인 내 수입으로 살림하며 가족들을 챙겨왔다. 겉으로 보기엔 가정에 충실한 부유층 사모님이지만 10년간 나를 속이고 불륜을 해왔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더구나 상대는 내 부하 직원이었다. 내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와 불륜남 왕진상은 남의 눈을 피해 밀회를 하기 위해 아파트를 빌렸고 우연히도 그 옆집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와 절친한 친구 전달수가 살고 있었다. 달수와는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왔고 혼자 살고 있는 달수 집으로 내가 자주 찾아가서 만나곤 했다. 10년 전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급한 일이라며 달수가 자기 아파트로 빨리 오라고 했다. 내가 도착하자 달수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내 팔을 잡아 끌어서 들어오게 하더니 얼른 현관문을 잠갔다. 그러더니 오늘 옆집에 어떤 남자랑 여자가 이사를 왔는데 여자가 말이야 아무리 봐도 네 마누라랑 똑같이 생겼어 라고 했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옆집 베란다를 통해서 남녀의 소리가 들려온 순간 아내의 목소리와 흡사하다는 느낌적인 느낌, 꼭 얼굴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기를 얼마 옆집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았다. 티나지 않게 밖을 내다본 결과 그 여자는 아내가 틀림없었다. 아내 옆에 남자를 본 순간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불륜남은 바로 우리 회사 직원, 내 부하였다. 두 사람이 나를 속이고 몰래 밀회를 즐기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말문이 나오질 않았다. 그때 심정은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배신감이 컸지만 아들아이가 한참 예민한 중학생 때여서 한번 감정을 사겼다.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차례대로 치러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다면 크게 영향을 줄 게 뻔했으니까. 이혼은 아들아이가 성인이 돼서 자립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 나는 아내를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대신 불륜 증거를 수집했다. 아내가 불륜 장소인 아파트에 나타날 때마다 달수 집으로 가서 언젠가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기 위한 대비를 했다. 내가 바로 옆집에 있을 거란 상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두 사람. 낮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아무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눴다. 사랑해 어쩌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지만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증명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증거들이었다. 불륜 부하는 회사에서도 여자 관계가 복잡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어차피 두 사람이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벗어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두 사람은 불륜을 지속하고 있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이혼 준비를 시작하려는데 또 한 번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불륜 부하가 자그마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불륜 부하는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나는 사장으로서 횡령 문제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정석대로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다. 지난 10년간 불륜관계를 지속하면서 나에게 정신적 피해를 안긴 아내와 불륜 부하에게 이제 드디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되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여행 얘기를 꺼냈다. 이제 아들 장가갈 날만 기다리면 되고 우리 할 일은 다 했는데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올래요? 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아내에게 나도 담담하게 사실은 10년이나 만나온 당신 불륜남하고 가고 싶었던 거 아니야? 라고 대답. 그러자 아내는 에? 하고 한마디 하더니 그대로 얼어붙었다. 지금까지 내가 아내의 불륜을 묵인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말한 후 10년 동안 모아뒀던 증거들을 보여주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래 장소로 계약한 아파트가 바로 내 친구 전달수의 옆집이었다고 알려주자 아내는 끝났네라는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를 아내에게 주면서 반드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아내도 불륜남과 합칠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었고 알았어요. 위자료는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걱정 마요. 이제야 나도 그 사람이랑 같이 있게 됐으니까 라면서 차라리 잘 됐다는 듯이 말하며 미소까지 지었다. 그때 내가 그 인간 아마 내일쯤 체포될 거야. 회사는 오늘 날짜로 해고 처분됐고 라고 말하자 아내는 뭐? 체포? 해고 처분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라면서 멘붕이 온 아내에게 횡령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자 자제력을 잃은 아내는 거짓말이지 아니라고 해! 라며 울부짖었다. 무너진 아내에게 쐐기를 박으며 아파트 월세 당신이 냈지? 그렇다면 그 돈은 내 월급에서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 그 돈 앞으로 전액 환불 배상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월에 80만 원씩 10년이면 최소 9천만 원 이라고 하자 아내가 뭐 9천? 말도 안 돼. 위자료까지 합치면 5억이 넘는다는 소리잖아. 그럼 내가 그걸 혼자서 어떻게 갚아? 라면서 이혼 얘기는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자고 사정했다. 물론 나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미 사인을 해놓은 이혼 서류를 쥐어주고 집에서 내보낸 후 현관문을 잠가버렸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불륜남과 미래장소였던 아파트로 갔지만 나하고 이혼한 후 월세를 못 내서 바로 쫓겨났다고 한다. 내가 말한 대로 불륜남이 체포된 걸 확인한 후 아내는 나한테 미안하다며 찾아왔다. 그러더니 아무리 다 컸어도 아들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라고 핑계거리를 찾길래 아들아이에게는 이미 이혼한다는 말도 했고 원인이 엄마의 불륜이란 것도 알고 있다고 알려줬다. 불륜관계를 지속해온 10년간 내가 절대 모르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아내는 외박도 당당하게 했고 여행도 다닐 만큼 다녔다. 성인이 되면서 아들아이도 엄마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다며 내가 이혼할 생각이라고 말하자 지금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힘드셨죠? 라고 했다. 아들의 반응을 들은 아내는 꽤나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그럼 이제 나는 어쩌라고? 혼자서 알아서 살라는 거야? 라고 하길래 놈이 출소하면 그때 같이 살면 되지. 그리고 둘이서 열심히 일해서 횡령한 돈도 갚아야지. 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후 아내는 아들아이에게도 손절을 당했다.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와 그동안 내 월급에서 지불했던 아파트 월세분을 변제하기 위해서 아내도 직업전선에 나섰다. 살 곳도 없어졌고 숙소가 제공되는 일자리를 알아본 결과 지방에서 육체노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갚아야 할 돈이 많다 보니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더 쉽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내는 자기 몸을 팔기 시작했다. 결국 그 선택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삶에서 더욱 멀어져 버린 아내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기도 했다. 10년간 남편을 속이고 불륜을 저지른 대가는 너무나 컸다. 한편 불륜남은 출소한 직후부터 횡령한 돈을 갚기 위해 낮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횡령한 금액이 2억을 넘다 보니 몇 달 일한 걸로는 어림도 없었고 아마도 평생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 출소 후 전 아내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는데 전 아내는 이미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없었고 다시 만나 함께 사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었다. 한편 나는 아들 부부 사이에 손주가 태어났고
2세대 주택을 지어서 동거를 하게 됐다.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뻤고 같이 살게 된 후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요즘은 스포츠센터에 등록해서 본격적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했다. 오랜 시간 참고 견뎌온 고통에서 해방되고 아내와의 결혼에 마침표를 찍고 나니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실감하게 됐다. 물론 전 아내는 손주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있고 앞으로 우리 가족과 만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된 건 모두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병들고 혼자 된 몸이 되고 나서야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면 최소한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랄 뿐이다. 내 이름은 하정수. 고등학교 졸업 후 고향에 있는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2년 후 고딩 동창인 왕재숙과 결혼했다.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맞벌이를 했다. 나는 정사원이었지만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아내가 다닌 회사는 대부분이 대졸 출신 사원인 대기업이었다. 결혼하고 몇 년간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내가 직장에서 한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으며 비극이 시작됐다. 어느 날 우리 둘 다 쉬는 날이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외출하려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다.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확신은 아직 없던 때였다. 모처럼 같이 쉬는 날인데 나만 두고 나가려고? 데이트 좀 하자. 우리 최근 몇 달 동안 외식도 한번 못했어. 미안한데 나 오늘은 약속 있어서 안 돼. 오늘은이 아니라 오늘도잖아. 재수가 너 주말만 되면 어딜 그렇게 나가는 거야? 왜 계속 꼬치꼬치 따지고 난리야? 그리고 너 그 가방이며 옷 전부 명품 브랜드 맞지? 무슨 돈으로 그렇게 비싼 걸 샀어? 예전에도 한번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친구가 안 쓰는 거 줬어 라면서 신빙성이 희박한 변명을 했었대. 중고품도 팔면 꽤 돈을 받을 텐데 저렇게 비싼 물건을 몇 개씩이나 선물하는 친구가 과연 그런 친구는 없다고 생각한다. 당신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솔직히 몇 달째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잖아. 게다가 너는 나갔다 올 때마다 명품을 하나씩 들고 들어오고 나도 다 생각하는 게 있어. 고졸이면서 꼬래. 고졸이어도 생각이 있어. 너 바람 피우지? 나 지금 바빠. 약속 시간 늦었으니까 그 얘기는 갔다 와서 다시 해. 내가 불륜을 의심했는데도 아니라는 말도 없이 아내는 바쁘게 집을 나섰다. 부부 사이에 불륜 의심은 최대 중요한 건 아닌가? 그런데도 아내는 자기 약속이 더 우선이었다. 아내는 원래부터 허영심이 있는 편이었고 당연히 명품도 좋아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명품 브랜드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진 느낌이다. 우리 부부는 수입의 대부분이 생활비로 나가고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겨우겨우 저금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반작용이랄까. 가질 수 없으니까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아내가 들어온 건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였다. 어디서 샤워라도 하고 왔는지 아내한테서 옅은 비누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었다. 늦었네. 아침에 하다만 얘기를 계속하려는 나에게 아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무슨 얘기 했었더라? 바람이랬나? 의심이 든다고? 그래, 맞아. 너 이거 뭔지 알아? 아내는 나한테 종이를 꺼내서 내밀었다. 급여 명세서라고 쓰여있는 몇 장의 종이였다. 내가 모르는 사람의 급여 명세서였다. 이건 내가 다니는 회사,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의 급여 명세서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대졸 엘리트 임원 월급은 네 월급의 5배가 넘는다고. 아예 자릿수가 한 자리 달라. 그래서 너한테 명품백 사주는 사람이 임원이란 거야? 대기업에 출근하면서 거기 임원하고 바람이 났다? 자기 불륜 상대의 월급 명세서를 갖다가 내미는 의도가 괘씸해서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할 말 없으니까 목소리만 커지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돈이야. 우리 부모님 연세 많은 거 너도 알잖아. 내가 두 분을 편안하게 모시려면 난 지금 같은 수입으로는 안 돼.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재숙이의 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늦둥이로 재숙이를 낳았다. 장인 장모님은 우리 부모님들보다 한 세대 윗분들이었다. 나랑 이혼해줘. 위자료는 내 새 남편 될 사람이 1,000만 원 정도 준다고 했어. 대기업 임원이 위자료로 1,000만 원이라. 네가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위자료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새 남편한테 우리 부모님도 부탁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나이 많은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남자랑 재혼하려는 거라고. 그러니까 위자료는 1,000만 원 선에서 타협해줘. 이혼하면 끝이지만 한때는 어머님, 아버님으로 불렀던 분들이다. 아내는 나한테 그 점을 강조하며 그분들을 위해 위자료를 깎으려는 흥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너무 쉽게 물러선 면이 없지 않았지만 나는 동의했다. 그렇게 이혼하고 갈라섰지만 돈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나보다 월급이 5배 많은 남자와 재혼하려는 전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남아있었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서 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던 부분도 있었다. 그래도 아내가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은 있구나 하면서. 하지만 전처는 재혼 후 곧바로 자기 부모님을 유료 양로원에 입소시켰다. 다시 만날 일은 없는 사이였지만 이 일은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다. 너 말이 틀리잖아. 나이 드신 부모님 잘 모시고 싶어서 돈 많은 남자랑 재혼한다고 한 거 다 거짓말 아니냐고. 흥분한 전처는 나에게 아주 냉정하게 대답했다. 잘 모셨잖아. 뭐가 문제야? 시설 좋은 양로원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알아? 내가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 너 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제야 나도 시간, 돈 다 여유가 생겼는데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다니고 선반의 명품 지녀라고 마음껏 누려야지. 종일 노인들 시중이나 들면서 살아야겠어? 공들여서 네일샵 다녀왔는데 이거 다 벗겨지면 그건 무슨 손해니? 그래서 그딴 허접한 이유 때문에 아직 건강하신 분들을 시설로 보냈다고? 허접이라니. 네가 뭘 알아? 우리 엄마 아빠도 좋다고 했어.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도 있고 시설도 좋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뵙긴 하니? 나 바빠. 해외여행 스케줄도 많고 신상 나올 때 맞춰서 매장도 돌아야 되고 이것도 일이야. 내 위자료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애걸복걸하더니 결국 그걸로 쇼핑했다고 자백하고 있네? 그랬으면 어쩔 건데. 전 남편님 이미 다 끝난 일이거든요. 째째하게 진짜. 할 말 없으면 전화 끊어. 전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 일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전처와 만난 적도 전화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다. 전처와 나는 동갑이니까 나이는 33살이 됐을 거다. 8년 전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지만 장인 장모 입장에서는 그 편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른다. 전처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수발을 듣는 장면은 상상이 안 되고 임원이랑 부른 남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렇다면 차라리 프로 복지사들이 옆에 있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안전하게 보호받지만 가족의 정은 없는 곳. 별뜻 없이 전처의 일이 떠올라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너무 우연하게도 길에서 전처와 딱 부딪혔다. 사랑보다 돈을 택한 전처에게 미련 따위는 없었다. 가벼운 인사나 하고 돌아서려는데 억지로 카페에서 커피까지 마시게 됐다. 전처는 내 앞에서 현재 남편의 흉을 계속 봤다. 지금 남편은 나에 대한 애정이 1도 없어. 생전 데이트하자는 말도 없고 맨날 골프 약속만 쫓아다니고 내가 불평이라도 한마디 하면 누구 덕에 이렇게 호의호식하는데 불만이냐는 말만 한다니까? 말끝마다 그 소리. 짜증나. 돈만 주면 그걸로 끝인 줄 아는 사람이라 사는 맛도 없어. 너랑 딱인 것 같은데? 내 눈엔 너도 그 남자도 돈만 최고로 치는 똑같은 인간들로 보여. 나는 그저 우아하게 살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지금 남편하고 나는 돈 빼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행복하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이렇게 나를 속이면서 사는 것도 이제 지쳤어. 그래서 뭐, 넌 왜 맨날 너만 힘들어? 네가 무슨 비극의 여주인공이라도 되냐? 이게 다 네가 선택한 결과야. 남편 버리고 부모님 버리고 너를 사랑했던 남편도 부모님도 네 스스로 포기했잖아. 전처는 재혼한 남편의 딸하고도 안 맞는 모양이었다. 엄마 소리도 못 들어봤다고 한다. 딸아이는 이미 성인이 돼서 집에서 독립했다고 하니 집에는 남편과 둘이서만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딸아이도 집에서 나가버렸단 얘기였다. 미안한데 너한테 동정심 1도 안 생기거든? 모든 건 네가 돈을 택하면서 네 스스로 포기한 것들이야. 그거라도 지키려면 남은 인생은 인내심을 좀 배워야겠다. 내가 자기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전처를 무시하고 카페에서 나왔다. 며칠 후 전처한테서 전화가 왔다. 정수씨, 나 어떡해.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났어. 그런데? 불륜이라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돈 때문에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랑 불륜했던 여자가 누구였더라? 그 남자랑 재혼도 한 걸로 아는데. 그건. 네 남편 눈엔 너도 늙었나 보네. 유부녀였던 너랑 불륜을 한 남자야. 넌 그런 남자를 따라갔고
욕할 자격이 있냐?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돈이 있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뿐이야. 난 잘못한 거 없어. 넌 모든 걸 돈으로 따지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사랑보다는 돈을 선택한 전처의 말로는 고독하고 공허해 보였다. 불륜과 골프 모임만 쫓아다니는 남편, 집하고 발길을 끄는 딸, 집안일은 도우미를 쓰기 때문에 할 일도 없고 그저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지루한 일상. 아직 30대인 여자가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보다 더 활기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니. 한심 그 잡채. 나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고 얼마 전 내 집 마련으로 주택을 완공했다. 독신 때부터 예쁜 집을 짓고 사는 게 꿈이었던 나는 내가 원하는 집을 갖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알뜰살뜰 꾸준히 저축을 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을 알게 됐고 우리는 금세 연인이 됐다.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정도가 됐을 때 프로포즈를 받았고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할 때 나는 예쁜 주택에서 살고 싶은 꿈이 있어서 그동안 저축을 열심히 해왔다고 말하자 남편이 자기도 저축해둔 돈이 있다며 집을 짓는 일에 찬성했고 설계부터 같이 고민한 결과 드디어 마이홈 완성, 꿈은 이루어진다. 가구를 들이기 전에 막 완성된 집을 보러 남편과 같이 갔는데 우리가 2층에 올라간 후 1층에서 굉음과 함께 집이 흔들렸다. 놀라서 뛰어내려가자 거실에 빨간색 자동차가 벽과 창문을 뚫고 들어와 있었다. 가따끈따끈하게 지어올린 우리 새 집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나 처참한 광경에 할 말을 잃은 나. 남편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멘붕 그 자체였다. 자동차에서 내린 여자는 너무 태연한 얼굴로 개 놀랐네. 나 죽는 줄. 내 차 완전 찌그러졌어. 라면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자기 차 걱정만 하는 모습이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분노 게이지가 상승했고 지금 차 걱정할 때가 아니라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바로 보라고 말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설마 내가 일부러 여길 박았겠어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고 그딴 궤변을 듣고 있을 이유도 없었다. 나의 꿈이었던 예쁜 나의 집이 막 완성되었고 아직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는데 집이 부서져 버리다니 말이 안 나왔다. 일단 경찰을 불러서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고 그 밖에도 건설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장을 본 담당자는 1층을 거의 관통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다시 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가 더 들 것 같다고 했다. 물론 우리 부부는 여자에게 이 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여자는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물어내래? 나 그냥 알바생이에요. 몇 번을 말해야 얘? 일부러 박은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건 그냥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자의 뻔뻔함에 정말 멘붕이 왔다. 어떻게 이런 답답한 여자가 있을 수 있나 싶었지만 지금 말싸움해봐야 답은 뻔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여자를 보냈다. 며칠 후 변호사를 고용해서 얘기할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자는 며칠 전보다 몇 배나 더 뻔뻔해져 있었다. 우리는 집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전에 살던 아파트도 계약을 해지한 상태였다. 이번 달 말에는 집을 비워줘야 했고 따라서 재건축 배상금은 물론 몇 달간 지낼 집 비용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자는 여유 있게 웃으면서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네요. 뭐가 말이죠? 당신이 우리 집에 차를 들이박지만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새 집으로 이사를 마쳤을 거예요. 열내봤자 나 자기 파산할 건데? 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남의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꼬이게 만들고 나서 자기 파산할 거니까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다니. 우리는 집이 다 망가졌는데 너무 어이없고 뻔뻔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건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변호사도 자기 파산을 해버리면 라고 말끝을 흐리며 표정이 굳어졌다. 여자는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계속 웃고 있었고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이 여유가 넘쳐났다. 변호사까지 고용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려왔는데 저런 쓰레기 같은 여자 때문에 열심히 저축한 보람도 없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자 눈물이 솟구쳤다. 우리는 아직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지만 완공된 신축 주택에 빨간색 자동차가 돌진해서 큰 피해가 났다며 뉴스에까지 등장했고 동네에서 화제가 됐다. 아무리 원통해도 가해자가 자기 파산을 해버리면 책임을 지게 할 방법이 없다며 변호사도 뾰족한 대책을 못 찾고 있었다. 움직일 기력도 없고 남편과 둘이서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좀 보고 싶어 한다면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대체 누가 보자고 하는지 긴장도 되고 궁금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자 거기에는 그 여자가 와 있었다. 그런데 옆에 처음 보는 노부부가 있어서 순간 당혹스러웠다. 이 두 분은 누구시냐고 변호사한테 물었다. 노부부는 인사도 하기 전에 나와 남편에게 무릎부터 꿇었다. 정말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 딸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듣자하니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새 집이라던데 그걸 다 망가뜨려 놓고 자기 파산하면 된다면서 도망칠 궁리나 하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이 두 분은 무개념 여자의 부모님이었고 다른 동네에 살고 계신데 신축 주택에 자동차가 돌진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면서 여러 번 보도가 됐고 화면에 비춘 빨간색 차를 보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 차인 것 같다는 소문도 퍼졌었다고 한다. 설마 자기 딸이 저지른 일일 거라곤 생각도 못하고 있던 여자의 부모님에게 지인들이 연락해서 뉴스에 나온 사고차 운전자가 그댁 딸인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아무 죄책감도 없이 자기 파산하면 돈 안 갚아도 된다고 웃으면서 말하고 다닌다고 알려줬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여자의 부모님은 완전히 열이 받아서 우리를 만나러 오면서 동시에 자기 딸을 찾아내서 데리고 같이 온 거였다. 하지만 정말 놀랄 일은 그 다음이었다. 부서진 집은 저희가 전액 보상하겠습니다. 집을 다시 지으셨으면 합니다. 집을 짓는 동안 지낼 곳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정말이세요? 가해자의 자기 파산 선언을 듣고 절망감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완전 다른 얘기를 듣고 나니 그건 그것대로 놀라울 뿐이었다. 내가 반문하자 여자의 부모님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러자 무개념 여자가 뭔 소리야? 내가 자기 파산하면 한 푼도 안 갚아도 된다는데 무슨 돈을 갚겠다고 이래? 그리고 그 큰 돈이 있기나 하고? 라고 물었다. 우리도 이 말을 정말 믿어도 될까 싶었는데 여자의 부모님은 장래 자기 딸한테 상속할 생각이었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우리한테 줄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들은 여자는 발광을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나는 뭘 받냐면서 난리를 쳤지만 자기 딸의 태도에 완전히 열이 받은 여자의 아버지는 아직도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 애지중지하는 내 집이 그것도 아직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다 망가졌을 때 이분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 좀 해봐! 라면서 무섭게 화를 내셨다. 자기 아버지의 매서운 호령에 여자도 겁을 먹었는지 이번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또 여자의 어머니는 아무래도 자식 교육을 잘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며 바로 손절했고 여자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충격을 받았는지 말도 안 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냐, 나더러 어딜 가라는 거냐 등등 부모님한테 매달렸지만 두 분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무언지 똑바로 반성하라고 한 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돌아가셨다. 현타가 온 듯한 여자를 그냥 두고 우리도 변호사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일주일 후에는 우리 통장으로 3억이 한 번에 입금되어 있었다. 재건축 비용인 2억 5천만 원과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금 5천만 원까지. 한편 무개념 여자는 집에서 손절당한 후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계약 해지당했고 사고를 냈던 자동차는 폐차 처분됐다고 한다. 변호사 말로는 여자의 부모님은 젊었을 때부터 회사를 경영해온 분들로 나름 자산가이신 분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무개념 여자는 세 자매 중 막내로 원래부터 사고만 일으키고 다니는 문제아였다는데 이번 일로 마침내 부모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고 원래는 막내딸 몫으로 생각해뒀던 재산을 전부 우리한테 보상금으로 지불한 거라고 했다. 더구나 무개념 여자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부모님한테 손만 벌리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았었다는데 이번에 완전히 손절을 당하게 된 것이다. 살 곳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늘 그랬듯이 집에 손 벌리고 언니들을 찾아가서 사정했지만 완전히 무시당한 후 지금은 홈리스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 후 우리는 집을 다시 고쳤고 무사히 완공하게 됐다. 가구 반입도 마쳤고 이번에는 특별히 담을 설치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다. 집이 완공되자마자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줄이야. 멀쩡했던 집이 부서진 걸 본 순간엔 정말 눈앞이 캄캄했었지만 그 여자의 부모님이 남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좋은 분들이었다는 건 행운을 넘어 기적 같은 일이었다. 무개념 여자는 모든 결과가 자업자득, 그리고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 내 이름은 가정이. 파트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가족은 남편과 둘이다. 결혼 2년 차인 우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인지 오빠 아들인 1살짜리 조카 선우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오빠 부부는 우리 집하고 차로 10분 정도 거리여서 서로 왕래하기 편했다. 거리가 가깝고 내가 예뻐한다는 이유로 올케가 툭하면 선우를 나한테 맡기러 와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하지만 사랑하는 조카 선우를 위해서 거절하지도 못했다. 올케는 달리 부탁할 사람도 없고 해서요 라고 하면서 내 대답도 듣기 전에 선우를 두고 가버릴 때도 있었다. 우리 친정도 가까운 곳에 있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한테 부탁하기는 어려우려니 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대한 올케 편의를 봐줬다. 하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내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 날 친정에서 엄마와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올케가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 내용은 선우 좀 봐주세요였다. 어제는 나한테 선우를 맡기고 나가더니 오늘은 엄마한테? 조금 놀란 나는 엄마가 전화를 끊은 후 엄마, 혹시 올케가 엄마한테 이런 부탁 자주 해? 라고 물었다. 그러자 엄마는 곤란해하면서 자주 한다고 봐야지 라고 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자 엄마는 깜짝 놀랐고 선우를 맡긴 날짜를 같이 맞춰봤더니 일주일 중 반 이상을 번갈아서 맡겨놓고 올케가 외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빠에게 즉시 알렸다. 난 처음 듣는 얘긴데? 라면서 꽤 놀라는 눈치였다. 올케가 선우를 맡기고 혼자서 자주 외출했었다는 걸 알고 나서 오빠가 불안해하는 게 마음이 걸렸다. 그런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올케가 이번에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왔다. 내일 동창회가 있어서요. 선우 좀 봐줄 수 있죠? 라고 너무 당연하게 부탁하는 올케. 내일은 저도 일이 있어요. 라고 거절했다.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라서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해놨기 때문에 평소처럼 알았다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동창회가 해마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서로 도와야죠. 안 그래요? 라면서 절대 내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올케. 아마도 이미 엄마한테 부탁했다 거절당해서 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게 분명했다. 너무 끈질기게 나한테 부탁하길래 내가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데 내일은 정말 안 돼요. 라고 하고 올케를 돌려보냈다. 다음 날은 예정대로 남편과 둘이서 레스토랑에 외식을 하러 갔다. 좀 이른 시간이었지만 코스 요리로 천천히 디너를 즐기고 난 후 모처럼 둘이서 다정하게 역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엄마가 그 어린 걸 혼자 놓고 대체는 어딜 간 거야? 라고 한탄을 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엄마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라고 했더니 엄마가 상황 설명을 다시 했다. 맙소사, 선우가 우리 집 현관 앞에서 혼자 덜렁 유모차에 누워서 엉엉 울고 있었다는 거였다. 엄마는 우리 집이니까 내가 선우를 그렇게 방치하고 외출했다고 생각하고 놀라서 전화를 한 거였다. 올케가 봐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지만 오늘은 정말 안 된다고 분명하게 거절했다고 하자 엄마는 올케에게 극노했다. 올케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화가 단단히 나 있었다. 선우는 옆집 사람이 발견했는데 탈수 증상이 있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면서
지금 병원에는 엄마 혼자 있다고 했다. 올케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있는 오빠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자 회사에서 조퇴하고 즉시 병원으로 오는 중이라고 했다. 나하고 남편도 걱정이 돼서 병원으로 갔는데 선우는 울다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했다. 올케가 대책 없이 우리 집에 선우를 무작정 놓고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빠는 극노했고 올케한테 수도 없이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드디어 전화를 받은 올케는 지금 동창회 중이란 말이야. 나중에 라고 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니 아예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러자 오빠는 엄마에게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선우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더니 병실에서 나갔다. 내가 얼른 쫓아가서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올케 동창한테 동창회 장소를 알아내서 잡으러 갈 거라고 했다. 나와 남편은 이미 열이 받쳐서 흥분 상태인 오빠가 걱정됐고 같이 따라가기로 했다. 동창회 장소를 찾아서 갔더니 잘 차려입은 남녀가 잔뜩 있었고 이미 다들 상당히 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 무리 속에 올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자 오빠가 올케 남편이란 걸 알고는 모두들 입을 다물고 끼어들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지금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죠. 라고 오빠가 흥분한 목소리로 호소하자 예산일이 아니라고 느낀 동창생 중 한 명이 올케가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있다고 알려줬다. 노래방에 도착한 후 어느 방에 있는지 찾아다니다가 어떤 방문 앞에서 오빠가 갑자기 멈춰섰다. 나와 남편도 방 안을 들여다봤는데 옷을 반쯤 벗어던지고 어떤 남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올케를 발견했다. 문을 열고 오빠가 안으로 들어가자 올케가 여긴 어떻게 왔어? 이건 오해야! 라고 급 당황하더니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이미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은 오빠는 올케와 남자를 무릎 꿇리고 신문을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입을 꾹 다물고 뻥끗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오빠가 지금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흥신소에 의뢰해서 위자료 청구할 거야. 라고 하자 불륜남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남자 말로는 두 사람은 고딩 동창으로 반년 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 후로 불륜관계로 발전했고 남자 역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 후 틈틈이 비어있는 시간에 미래를 거듭해왔다고 한다. 순간적으로 흔들린 거야. 잘못했어. 뒤늦게 용서를 비는 올케에게 오빠는 너 때문에 선우가 병원에 실려갔어. 어린 아들을 혼자 내팽개쳐놓고 남자한테만 정신이 팔려서 네가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넌 이제 두 번 다시 선우 얼굴 못 보게 될 거야. 당장 집에서 나가! 라고 호통을 치자 병원에 실려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면서 약간의 죄책감을 느낀 듯한 올케. 그 부분은 내가 설명을 대신했는데 애초에 아가씨가 봐줬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라면서 화살을 나한테 돌렸다. 그 꼴을 본 오빠는 포기한 듯이 더 이상 들을 말도 없다. 너랑은 이혼이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 나왔다. 올케가 뒤따라 나오면서 같이 병원에 가겠다고 했지만 오빠는 거절했고 올케를 노래방에 남겨두고 우리만 차에 탔다. 병원에 돌아오자 선우는 잘 자고 일어난 얼굴로 주스를 마시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다. 오빠는 몹시 피곤한 얼굴로 엄마에게 나중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하더니 선우를 번쩍 안았다. 우리 선우 너무 고생했다. 라면서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올케는 오빠한테서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어서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미 오빠가 올케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고 이혼할 생각을 전달한 후였기 때문에 올케는 자기 부모님과 함께 용서를 빌러왔다. 하지만 오빠는 몇 번을 사과하든 선을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이혼할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울면서 사과하는 올케와 그 부모님을 쫓아냈다. 오빠는 올케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냈다. 그 돈으로 친정집을 증축해서 원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친정으로 이사했다. 오빠는 싱글파더로서 선우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고 나도 선우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선우를 잘 키우기로 다짐했다.
올케는 이혼하고 자기 친정에서 손절당한 후 불륜남을 찾아갔지만 불륜남은 이혼이 아닌 부인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전처럼 연락하고 만날 처지가 못 됐다. 기댈 언덕이 없어지자 올케는 혼자가 되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오빠를 찾아와서 비로소 진심 어린 사과를 냈다. 오빠는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건 알겠지만 용서는 별개의 문제라며 올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후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올케는 혼자서 자립하기 위해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2년 후 나와 남편 사이에서도 첫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 아들과 선우는 사촌이지만 친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다. 이 다음에 선우는 엄마가 옆에 없다는 것 때문에 가슴 한편이 쓸쓸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오빠는 올케에게 받은 충격 때문에 한동안은 우울했었지만 요즘은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쉬는 날이면 선우하고 놀아주는 걸 낙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다. 싱글파더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선우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있는 오빠를 보고 있으면 고생스러운 모습보다는 행복한 모습이 더 많이 느껴진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겠지만 오빠와 선우가 언제까지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